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양영재 작가의 두 소년 제7편입니다. 한국 전쟁은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철저한 취재와 고증으로 찾아낸 비극의 진실,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형이 발목을 참아당기는 느낌에 벌떡 일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막에서 엉덩이를 빼고 있었다. 형이 발을 끌어보니 다행히 쌀보따리는 다시 딸려왔다. 동생의 묘수로 쌀을 지켜냈다. 그러나 동생의 묘수에 의해 지켜낸 쌀 보따리는 결국 없어지고야 말았다. 뜬 거지 난 거지가 따로 없고 나도 살자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쌀 보따리를 지켜낸 며칠 지난 후였다. 아저씨 2명이 움막으로 찾아왔다. 행색으로 보아 피난민이었다. 여기 니네들 자네? 우리 부두에 일하러 왔는데 당장 잘 곳이 없어. 그러니 며칠만 우리 여기서 자게 해주면 안 되겠네. 그 대신 쌀도 사주마. 여기 아무데나 움막 지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요? 며칠 있다 저 위 학구방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그렇다. 형제는 그러자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형제가 달리 물리칠 만한 나이도 아니고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같아 함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았다. 아저씨들은 이틀 동안 누나가 갖다 준 쌀로 밥을 해먹으며 같이 지냈다. 3일째 되는 아침에 형이 피난민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 쌀 보따리가 없어졌어요. 뭐래? 쌀이 없어졌다고 했네? 예, 밥 하려고 보니까 쌀이 없어졌어요. 저런, 기다려보래. 내 쌀 갖고 오마. 형이 일어나 보니 아저씨 1명은 안 보이고 자고 있던 아저씨는 쌀을 사러 나갔다. 그리곤 돌아오지 않았다. 형제가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쌀이었다. 형제는 그날 굶었고 그 다음 날도 굶어야 했다. 배고픔은 육신이고 정신이고 사글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우리 죽자.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형은 배고픔에 쓰러졌다. 동생은 형 말에 한마디도 대답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저씨들을 기다렸던 결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는 희미한 생각만 가져오고 있었다. 니네 밥 안 하고 뭐 하냐? 형제가 이틀 동안 움막에 들어가 기척이 없자 옆 움막에서 지내는 영월 할머니가 움막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강원도 영월에서 살다 피난 내려오는 길에 단양 영춘면에서 내입한 폭격으로 피난민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봤다는 할머니는 형제의 사연을 알고 마음을 많이 쓰고 있었다. 곡식이 없어요, 할머니. 니네 누나가 쌀 갖다 주지 않았냐? 아저씨들이 훔쳐갔어요. 그래? 아이고, 폭탄이 사람 잡고 사람이 또 사람을 잡는구나. 영월 할머니는 빈대떡을 가져와 형제에게 주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빠져있던 형제는
영월 할머니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 시장에서 빈대떡을 만들어 파는 영월 할머니에게도 어린 손자들이 있어 식량이 부족할 텐데 형제에게 곡식까지 덜어주었다. 영월 할머니 아니었으면 형제는 누나가 움막에 오기 전에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배고픔에 지쳐 바닷물에 뛰어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니네 누나 어디 갔더나? 소면에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뭐 하대? 미군 빨래 해준다고 했어요. 아이고, 이놈의 전쟁이 여자한테 못할 짓 많이 시킨다. 영월 할머니는 홍춘송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잘래 흔들었다. 영월 할머니가 준 곡식으로 밥을 지어 겨우 기운을 차린 형은 부둣가로 나갔다. 더 이상 누나만 기다릴 수 없어 부두 일이라도 해볼 작정이었다.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키가 작고 체구가 작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쟁 중 부산에서 어른들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데 17 홍춘송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다. 누나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누나가 미군 빨래를 하고 있다는 서면까지는 심리가 넘었다. 길을 몰라 무작정 걷다 보니 작은 미군 부대가 나타났다. 부대 주변에는 미군 깡통을 들고 있는 아이들이 부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1차 피난 내려왔을 때에는 미군이 융단 폭격을 퍼붓기 전이고 피난민 수용소에서 배급도 받을 수 있어서 동냥하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일사후퇴로 2차 피난을 와서 보니 미군 깡통을 들고 동냥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대부분 피난 내려오다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었다. 부산은 미군 병참 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미군에게 손을 내밀면 무언가는 얻을 수 있었다. 전선에서 전투를 하지 않는 병참부대 미군들은 마음도 넉넉했다. 구두 닦기 아이들도 많아졌다. 홍춘송은 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 군화를 닦고 있는 소년에게 서면 본부가 맞는지 물었다. 부산에 흩어져 있는 미군 부대는 어른들보다 동냥을 하거나 구두를 닦는 아이들이 더 잘 알았다. 구두 닦기 소년은 본부는 맞는데 공군 부대라고 대답해주고 곁에 있는 목발을 들어서 북쪽을 가리켰다. 경마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두 닦기 소년은 한쪽 다리 무릎 아래가 없었다. 무릎을 붕대로 둘둘 말아놓은 것을 봐서 다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다. 형제는 또 물어물어 경마장 부대를 찾아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너른 구릉에 규모가 무척이나 큰 미군 부대가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때 경마장 자리를 해방 후 미군정이 부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대였다. 그래서 그런지 미군 부대 주변에는 일제 적산 가옥들도 많았다. 대문 옆 기둥에는 일본어로 류칸이라고 쓰여있는 목조 2층 집들도 있었다. 류칸은 일본어로 여관이라는 말로 이북 용평에 살 때에도 술집 옆에 유칸이 있어서 일본군 장교들이 자고 가곤 했다. 류칸 나무 대문에 등을 기대고 있던 어떤 여자가 두리번거리는 형제에게 물었다. 니네들 여기서 뭘 찾니?
누나 찾아요. 너네 누나가 여기 있다니? 예, 이름이 뭐니? 선숙이요. 성은? 홍씨요. 여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다 건물 안에 대고 큰 소리를 쳤다. 목소리가 얼마나 쨍쨍거리는지 낡은 2층 목조료칸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언니, 여기 홍씨 있나? 누구? 홍씨, 홍선수. 없어. 누군가 료칸 안에서 얼굴도 내밀지 않고 대답했다. 형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형제가 다리를 옮기지 못하고 서 있자 여자가 다시 물었다. 니네 누나가 여기서 뭘 한다던? 미군 빨래 한다고 했어요. 동생 홍춘복이 대답했다. 그때서야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가락으로 개천이 흘러가는 방향을 가리켰다. 빨래하는 아줌마들은 저쪽 게트 3에 있어. 게트가 뭐라요? 세 번째 문, 저 뒤로 쭉 돌아가면 개천 다리 앞에 있다. 형제는 여자가 가리킨 개천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다. 부대를 둘러싼 철조망은 끝없이 이어져 있고 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무래기 아이들이 철조망을 붙잡고 부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미군이 나타나면 철조망 사이로 손바닥을 집어넣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신발조차 신지 않아 한눈에 봐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었다. 신발을 신지 못하면 거친 땅을 디뎌야 하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 올라갔을 때 잿더미 속을 뒤지는 아이들도 신발 없이 돌아다녔다. 폭탄에 불타버린 집 잿더미 불씨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뒤졌을 것이라 발바닥이 온전할 리 없었다. 게이트 3은 철도망 따라 한참을 걸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방 전에 말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던 경마장이라서 그런지 부대 둘레가 엄청 길었다. 역시 데모크라시 부대는 컸다. 큰 나라, 큰 부대가 부산에 버티고 있으니 인민군이든 중공군이든 부산은 넘보지 못할 것 같아 그것만큼은 안심이었다. 형, 우리도 구두 닦을까? 안 돼. 왜? 그냥 안 돼. 그럼 우리 굶어 죽는데? 동생 홍춘복은 형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미 거리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돌아다니고 구두 닦기도 많아 창피할 것도 없었다. 한참 동안 철조망을 따라 걷다 보니 개천이 보였다. 개천에는 빨랫줄이 복잡하게 늘어져 있고 빨랫줄에 널려진 미군 군복들이 바람에 펄럭거렸다. 아줌마들이 개천에서 미군 군복 빨래를 하고 있었다. 개천 다리를 건너니 학고방들이 늘어서 게이트 3 정문까지 이어져 있었다. 어떤 아줌마는 부대로 들어가는 미군들에게 빨래하는 신용을 하면서 와시 오케이 라고 소리치며 학고방 벽에 붙어놓은 영어 론드리를 가리켰다. 일종의 세탁소였다. 어떤 여자는 미군 빨래를 지키기 위함인지 학고방 벽에 등을 기대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빨랫줄에서 펄럭이는 누런 군복 사이로 깜빡깜빡 보이는 흰옷 입은 여자는 멀리서 봐도 형제의 누나였다. 누나는 형제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무릎에 손을 얹어 턱을 받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료한 모습이었다. 누나! 어머나! 누나가 벌떡 일어나 형제를 털어 감싸 안았다. 누나는 동생들이 쌀을 도둑맞은 것도 모르는데도 눈물을 흘렸다. 형제도 눈물이 났다. 삼남매가 부산에서 한꺼번에 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부대로 걸어 들어가는 미군들이 삼남매를 흘낏 보기는 했으나 바람에 흔들거리는 미군 빨래들이 삼남매 모습을 가리었다. 누나는 동생들을 학고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방 안에 동대문 아줌마는 없고 쌀이 절반 정도 차 있는 쌀 포대가 놓여 있었다. 누나는 미군 빨래 한 무더기를 해주는 대가로 100원을 받아 쌀을 사서 모으고 있었다. 100원이면 쌀 한 대는 살 수 있었다. 쌀 한 마를 사려면 미군 빨래 10번을 해야 하고 빨래가 마를 때까지 지키고 있기를 10번 반복해야 했다. 누나, 아줌마는? 시장 가면 자고 와. 동대문 아줌마는 미군이 찾아가지 않은 빨래를 모아 시장에 내다 팔러 갔다는 것이다. 군복이나 모포 빨래를 맡긴 미군 중에는 빨래를 찾아가지 않고 전선 등지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후방 부대라서 그런지 미군들은 해지거나 빨래를 해도 얼룩이 남을 정도로 더럽혀진 군복이나 모포는 쓰레기와 함께 부대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 물품을 뒤져 물감을 들여 내다 팔면 돈이 되었다. 시장에는 미군 군복에 검정 물감을 들이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 미군정 시대 서울 남대문 시장에도 미군 물품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미군 모포는 질기고 따뜻하여 포대기를 만들면 아기를 따뜻하게 등에 업을 수 있고 잘 흘러내리지도 않아 인기가 많았다. 다만 미군 모포는 물을 많이 먹어 빨래하기 힘들었다. 아줌마 딸은? 어디에 바뀌었다고 하더라. 어디? 몰라. 그럼 오늘 우리 여기서 자고 가도 돼? 그래. 삼남매는 모처럼 한데 모여 잠을 잘 수 있었다. 학고방이라고 해서 움막보다 따뜻하지는 않았다. 나무 판자로 지은 집이라 바람을 막는 것은 차라리 움막 거적이 나았다. 게다가 학고방 한 채에 피난민 3가구나 살고 있었다. 방을 판자로 막아 나누어 쓰고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 붙어먹고 사는 양키 장사 아줌마와 미제 도굴꾼 아저씨 가족도 살고 있어 학고방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도 누나가 해준 냄비밥을 먹고 삼남매가 붙어 잘 수 있어 아늑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누나와 함께 있으니 안심이고 배가 부르니 잠이 쉽게 찾아왔다. 잠결에 누군가 학고방 문을 열고 허니, 허니 라면서 질러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홍춘송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누나가 미군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홍춘송이 문 사이로 고개를 빠끔히 내밀어 보니 거대한 덩치의 미군 2명이 군화를 신은 채 학고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양키 장사 아줌마가 양손을 가위 모양으로 가로질러 노! 노! 맞소리를 내며 막고 있었다. 그래도 미군들은 막무가내로 다링! 다링! 거리며 들어서려 했다. 미군들 염치는 정말 미제였다. 모렴치한 미군들이 이번에는
사비씨, 사비씨 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은 홍춘송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북 용천에서 살 때 일본군 장교들이 술집에서 올해와 사비시인다 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 나는 외롭다는 일본 노래였다. 아마 미군은 부산을 일본 땅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외로운 것이나 미군이 한국 땅에서 외로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야, 이런 호로 상놈의 새끼들아! 여기 색시 없다니까! 영어와 일본어가 오가는 실랑이는 옆방 나무판자 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터져나온 욕지거리 때문에 끝날 수 있었다. 미제 도굴꾼 아저씨가 방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버럭 소리를 내지른 것이었다. 미제 도굴꾼은 미군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을 일컬었다. 미군들은 쓰레기로 처리된 물품을 부대 밖에 묻는데 그곳을 파보면 미군이 입다 버린 군복이나 군화, 비누 조각, 심지어 라디오까지 나오곤 하여 보물을 캐는 거나 다름없었다. 비누는 한국에서 만들지 못해 조각이라도 귀했고 라디오는 국제시장에 가져가면 얼마든지 고쳐 들을 수 있었다. 미군들은 도굴꾼 아저씨를 보고서 키득거리며 나가버렸다. 정말로 외로운 미군들은 이북에 들어왔던 소련군처럼 아무 집이나 들어가 여자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곤 했는데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니 정말 외로운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도굴꾼 아저씨를 아줌마 남편으로 알았던 모양이었다. 역시 붉은 소련 군인보다 데모크라시 미군들이 나았다. 누나는 미군들이 완전히 가버리는 것을 확인한 후 모포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누워버렸다. 동생 홍춘복이 언제 일어났는지 퉁방울을 굴리다가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 저 미군들 뭐야? 몰라. 빨리 잠이나 자. 형, 미군들이 왜 그래? 나도 몰라. 잠이나 자. 형도 동생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으나 별일 없었으므로 동생은 이내 잠이 들었고 형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리고 있어야 했다. 매축지 움막으로 돌아온 형제는 바닥에 깐 거적을 걷어내고 땅을 팠다. 누나가 준 쌀 포대가 들어갈 정도로만 땅을 파서 나무를 주워다 덮고 다시 거적을 덮었다. 그저 무엇을 숨겨놓을 때는 땅 속에 묻는 것이 최고였다. 사흘 굶어 도둑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했으니 누가 또 쌀을 훔쳐갈 줄 모를 일이었다. 누우면 등이 베기지만 그만큼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서면 학고방에 혼자 있는 누나 때문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었다. 춘복아, 여기 찾아가 보자. 어디? 우리 부산에 데려다준 해군 집. 왜? 그냥. 형은 동생에게 종이 쪽지를 보여주었다. 부산항에 내릴 때 병사가 누나에게 건네주었던 주소 적힌 종이였다. 누나가 버린 종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피난 내려오면서 보따리에 넣어 놓았다. 동생도 쪽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종이에 적힌 동대신동이 어디쯤인지 촌장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니들 이틀 동안 굶었더랬나? 네. 또 굶을 것이나? 누나가 쌀을 줬어요. 그 쌀 떨어지면 또 굶을 거나? 촌장 할아버지는 길은 안 가르쳐주고 형제가 굶었던 것을 나무라듯이 물었다. 매축지 운막촌 촌장 할아버지는 고향이 이북 용천으로 형제와 동양이었다. 키도 크고 운막 사람들을 잘 살펴 피난민들은 촌장이라고 불렀다. 촌장 할아버지는 형제가 쌀을 도둑맞아 이틀 동안 굶으면서 울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여긴 뭐들에 가네. 어떤 군인이 찾아오라고 해서요. 왜? 촌장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누구인지 꼬치꼬치 물었다. 형이 소리도에서 부산으로 데려다준 해군이라고 대답하고서야 여러 사람에게 물어 동대신동이 대충 어디쯤인지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형제는 동대신동을 향해 걸었다. 불안한 가슴이 뛰는 속도를 발이 따라주지 못했다. 동대신동은 서면과 달리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라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했다. 이북과 이남 사람들 가리지 않고 전선을 피해 부산으로 몰려 들어왔으니 거리조차 시장 바닥이나 다름없었다. 광복동을 지나가니 총을 쏠 줄도 모를 것 같은 멀건 미군들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녔다. 관광 온 미군 같았다. 보수동 골목을 지나 서대신동을 지나 동대신동으로 걸어갔다. 천막으로 지는 피난 학교가 보였다. 이어서 피난민 운막이나 학고방조차 없는 동네가 나타났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동대신동은 전쟁이나 폭격 같은 흔적이라곤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교도소가 있어서 그런지 집집마다 벽돌 담장에 창살이 꽂혀 있고 대문마저 꼭꼭 닫혀 있어 안을 들여다보기도 힘들었다. 대신 대문마다 집주인 이름이 한문으로 박힌 문패를 걸어놓고 있었다. 형제는 동네 골목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곽시성의 문패를 겨우 찾았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가 볼 수 없었다. 형제는 벽에 기대어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마당에 중년 여자가 나오더니 집안을 기웃거리는 형제를 보고 대문 안에서 말했다. 니네 동양 왔나? 저 곽동우 군인 만나려고요. 내 아들은 와. 형제는 대답하지 못했다. 급한 마음으로 찾아오긴 했으나 막상 대답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니네 어거찌기가? 예. 형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부산에서는 피난미를 가리켜 어거찌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억지라는 말 같기도 하고 억척스럽다는 의미 같기도 했다. 중년 여자는 대문 사이로 눈을 빠금히 내다보면서 형제에게 또 물었다. 어디서 피난 왔노? 서울이요. 니네들 어디서 자노? 부두 기차 창고 있는 데서요. 매축지 말이가? 예. 거기서 여기까지 왔나? 별일이대. 대문 밖을 내다보던 중년 여자 눈이 사라졌다. 한참을 기다려도
중년 여자도 병사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형제는 하는 수 없이 매축지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차라리 동양 왔다고 대답했으면 밥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몰랐다.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 가면 강냉이 가루를 탈 수도 있었으나 밥을 얻기 위해서는 지루한 설교 말씀을 들어야 했다. 차라리 깡통을 드는 게 더 빨리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형 홍춘송이 깡통을 들고 나가기에는 나이가 많고 동생 홍춘복 정도면 그나마 밥을 얻을 수 있었다. 매축지 움막에 돌아온 홍춘송은 발라당 누워버렸다. 등에 딱딱한 나무 판자가 느껴져 안심은 되지만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었다. 가만히 지푸라기를 뜯어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동생이 움막 거정문을 열고 형을 불렀다. 형, 촌장 할아버지가 오래. 왜? 몰라, 뭐 준대. 촌장 할아버지는 구두통을 만들고 있었다. 미군 군수물자를 담은 나무 박스를 주워다 속이 빈 마른 목골 사각통을 만들고 구두굽이 닿을 부분에 나무를 덧대어 못을 박고 있었다. 춘송아, 이제 스스로 살아야 하는 기라. 촌장 할아버지는 언제 사오셨는지 구두약까지 구두통 안에 넣어서 건네주었다. 도무지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서울로 돌아갈 날은 기약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야 했다. 누나 때문이라도 구두통을 메어야 했다. 촌장 할아버지는 구두통을 메고 있는 홍춘송 등을 두들기며 한마디 더 보태주었다. 참고 견디면, 그리고 살면 이북 고향에도 가보지 않겠네. 홍춘송은 구두통을 받아들긴 했으나 촌장 할아버지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상 어른들 말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인데 정작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어른들 말대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북한이나 만주에 핵폭탄이나 떨어뜨려 이승만 대통령 소원대로 북진 통일이 이루어진다 한들 부모 형제가 죽어야 하는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다. 홍춘송은 구두통을 받아들고서야 부모를 잃어버려 서러웠던 감정이 억울한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원통한 죽음들이 있어야 통일이 된다면 그렇게 옳지 못한 통일은 애초부터 꿈도 꾸지 말아야 했다. 아무리 정의로운 통일 전쟁이라도 부당한 38선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38선을 미군과 소련군이 지키고 있어도 사람들이 몰래 오가는데 지장이 없었다. 월경이 불법인 것은 미군과 소련이지 남북한 사람들은 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빼앗겼던 시대에도 오갔다. 전쟁이 길어지자 옳지 못한 남침 전쟁이 정당한 북진 통일 전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미국 강냉이를 얻으러 교회에 가면 목사님은 북한의 남침을 하나님한테 천벌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국군이나 유엔군이 북진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성전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다. 목사님 말에는 폭격을 맞거나 불벼락을 맞아
죽은 부모 형제의 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강냉이 가루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은 아이들한테 한해서 받을 수 있었다. 홍춘송이 구두통을 메고 처음으로 간 곳은 중앙동 부산역이었다. 부산역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식구를 기다리며 서성거렸고, 누군가는 폭격 맞아 부서진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기차가 언제 오는지, 다시 떠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사람들을 광장에서 배회하게 만들었다. 광장을 배회하는 불안한 눈빛들은 그래도 몸뚱이에 사지가 멀쩡히 붙어있는 사람들 눈들이고, 사지 어느 한쪽이 절단된 사람들 눈은 동공이 뻥 뚫려 있었다. 불쏘시개로나 쓰면 좋을 것 같은 나무 지팡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있는 남자 눈이 그랬다. 한쪽 다리로만은 기차에 올라타기는 어렵게 보이는 남자는 한쪽 다리가 없어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광장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두 다리가 성하지만 한쪽 팔이 없는 여자도 있었다. 어디서 팔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나 역시 기차를 타면 목숨마저 잃어버릴 것이니 타면 안 되었다. 홍춘송은 피난 내려올 때 팔이 잘려나가는 여자를 본 적이 있었다. 피난 기차가 수원역에서 막 출발하여 바퀴를 굴리고 있던 순간이었다. 기차가 기적소리도 내지 않고 굴러가는 것을 보고 어떤 여자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볼일 보러 기차에서 잠깐 내렸던 여자였다. 여자는 기관차가 증기를 씩씩 뿜어내고서 끌고 가는 열차 난간을 잡으려다 선로에 떨어졌다. 기차 바퀴가 여자 팔을 동강내며 비명소리가 들렸다. 기차는 그때서야 기적소리를 내질러 비명소리를 묻어버렸다. 또 어떤 넉나간 애기 엄마는 등에 베개를 엎고 충문이라도 외우는지 무언가 중얼거리며 광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남편이 붙잡고 있었다. 남편 말로는 김천 집에서 피난 내려오면서 외관에 도착해보니 다리가 폭파되어 있었단다. 피난민들과 강물을 건너려는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자 강둑에 납작 엎드렸단다. 폭격이 지나가서 남편이 고개를 들어보니 애기 엄마도 살며시 고개를 들어 자기를 쳐다보며 설피 웃음을 지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기 엄마 등이 시뻘겋게 물들고 있어 살펴보니 등에 업은 애기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날아온 폭탄 파편을 애기가 대신 막아주어 애기 엄마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애기 엄마는 애기 대신 베개라도 업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베개가 애기만큼 폭탄 파편을 막아줄지 의문이었다. 피난열차 지붕에서 애기를 떨어뜨린 엄마도 있었다. 열차 지붕에 간신히 올라타서 몸에 줄을 묶고 애기를 안고 있었으나 깜빡 졸았고 마침 그때 기차가 덜컹거려서 애기를 떨어뜨렸다. 애기 엄마는 애기를 찾겠다고
몸에 감은 줄을 풀었다. 그래서 애기 엄마도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 베개 업은 애기 엄마는 기차를 타면 안 되었다. 또 베개라도 떨어뜨리면 애기 엄마도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광장에는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여자도 있었다.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는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불에 달군 소뚜껑으로 얼굴을 문질렀는지 온통 일그러진 피부 때문에 얼굴 식별이 안 되었다. 네이팜 탄이 떨어지면 땅을 파고 숨어있는 두더지도 등껍질이 홀라당 벗겨진다고 하니 차라리 그냥 폭탄 파편만 맞고 팔다리 하나쯤 잃어버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 폭탄 안에 알루미늄, 나프텐을 섞어 넣은 네이팜 탄을 떨어뜨리면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 땅을 파고 숨어들어도 화염에 질식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단양 영춘면에서는 폭격을 피해 피난 내려오던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숨어있던 곡개굴 안으로 들어가자 미군기가 네이팜 탄을 떨어뜨렸다. 지옥불이라고 불리는 네이팜 탄 화염은 굴 속을 후비고 들어갔다. 굴 속으로 숨어봤자 소용없었다. 사람들이 불에 그슬린 두더지가 되어 기어나오자 굴 밖에서 기다린 것은 기총불벼락이었다. 운 좋게 목숨이 붙은 몇 명도 살 껍질이 벗겨져서 흉측한 몸뚱이를 붕대로 둘둘 말아 미라가 되어버렸다. 공산주의자들을 막고 데모크라시를 지키려는 전쟁은 갈수록 흉측해지고 있었다. 덕분에 전선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었다. 당시 제2차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서울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부산역 광장에서 서성거리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희생 덕분이었다. 불안한 눈빛을 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동공 뚫린 눈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든 죄다 공산주의자로부터 데모크라시를 지키기 위해 바쳐진 고귀한 희생양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홍춘송에게는 부산역이 거대한 신당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신당에 재물을 갖다 바치며 기원하는 것과 결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고향 용천 뱃사람들은 용왕님이 노하지 않게 살아있는 짐승을 제당에 갖다 바쳤으나 파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다. 고기에 굶주린 사람들이 일부러 당제거리를 만들 뿐이었다. 그러나 산 짐승을 신당에 갖다 바칠 때에는 마을의 골치 아픈 분란이 묘하게 사라지곤 했다. 고향 용천에서는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일본인 소유 염전을 두고 천씨와 마씨가 소유권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다. 천씨는 자기가 염전에서 일했으므로 염전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마씨는 인민위원회에서 염전을 무상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해 주었으니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다. 천씨는 염전을 몰수해서 분배한 인민위원회에 대들지는 못하고 마씨한테 낫까지 들고 설쳐댔다.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천씨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마을 당제를 지내려고 신당 앞에 묶어둔 돼지 목을 낫으로 그었다. 그러고선 목에서 피를 뿜는 돼지 대가리를 낫으로 연신 찍어댔다.
돼지를 그렇게까지 해서 죽일 필요는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천씨가 하는 대로 놔두었다. 사람 목에 낫을 갖다 대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삶은 돼지고기는 천씨나 맛이나 신당 마당 앞에서 같이 앉아 뜯어 먹었다. 그래도 엄마는 마을 신당에 음식이나 짐승을 갖다 바치면 비는 것을 미신으로 여겨서 당제에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만 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엄마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막내를 업고 물에 빠져 죽었다. 만약에 하나님 말고 용왕님에게 빌었으면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이래저래 엄마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이라곤 막내를 업은 미군 모포 포대기를 풀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몸뚱이에 칭칭 동여맨 포대기를 물속에서 풀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부산역 광장에 구두통을 놓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 홍춘송은 정말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것이 광장을 배회하는 기이한 사람들과 이아포에서 피난 화물선에 던져져 훨훨 타버린 피난민들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희생양이 있어야 서울이 수복되고 통일이 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하게 홍춘송이 눈으로 봤고 광장에서 보이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이 땅에서 흰 옷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부산역 광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두를 닦을 만한 사람이라곤 군화를 신은 미군들밖에 없었다. 부산의 미군들은 코끝이 반짝거리는 군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미군 손님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의외로 첫 손님은 마카오 신사였다. 전쟁 중이라고 해도 부산에는 양복바지에 구두를 신은 신사들도 많았다. 사람들은 홍콩 마카오 신사라고 불렀다. 신사는 검은 구두에 보기 드문 흰 양말까지 신고 있었다. 홍춘송은 연습한 대로 구두통에서 소를 꺼내 마카오 신사 구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천을 검지와 중지에 단단히 감아 구두약을 묻혀 발랐다. 천을 양손에 잡아 구두쿠 광을 내기 시작할 때 갑자기 마카오 신사가 홍춘송의 가슴팍을 향해 구두 발길질을 했다. 홍춘송이 실수로 마카오 신사 하얀 양말목에 검정칠을 묻혀버린 것이었다. 마카오 신사는 벌렁 낮아빠진 홍춘송을 향해 욕을 내뱉고서는 돈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 홍춘송은 고개를 가랑이 사이에 파묻고 울었다. 마카오 신사에게 돈을 받지 못한 때문이 아니었다. 너 왜 우나? 누군가 홍춘송의 등을 두들기면서 물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울고 있는 홍춘송 앞에 앉아 있었다. 부모를 잃어버려서요. 어디서? 안도에서요. 안도가 어디냐? 섬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섬에 가면 부모가 있겠네. 비행기가 총을 쏴서 죽였어요. 홍춘송은 마카오 신사에게 발길질 당한 것은 말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홍춘송의 말을 듣고서는
구두 닦는데 얼마인지 묻고서 구두도 닦지 않고 50원이나 홍춘송 손에 쥐어주고 가버렸다. 그 돈이면 광복동 극장에서 영화 2편이나 볼 수 있었다. 손에 50원을 쥔 홍춘송이 간 곳은 영도다리 뚝이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영도다리 뚝에는 점쟁이들이 자리를 깔고 늘어서 있었다. 피난 와중에 잃어버린 식구들을 행여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지게꾼도 쭈그려 앉아 점을 보고 있었다. 홍춘송은 그중 용할 것 같은 할머니 점쟁이 앞에서 기웃거렸다. 네 엄마 찾나? 네 이리 앉아봐라. 할머니 점쟁이는 홍춘송을 보더니 엄마만 정확히 짚어내었다. 정말 용한 할머니 점쟁이라 홍춘송은 날름 앉았다. 네 점불돈 있나? 점쟁이 할머니가 묻자 홍춘송은 손바닥을 펴서 손에 쥐고 있는 돈 50원을 보여줬다. 그때서야 점쟁이 할머니는 공깃그릇에 담긴 쌀을 좌판에 흩뿌리고서는 한 톨씩 긁어 모으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이게 동굴 속이고 먹고. 홍춘송은 눈이 번쩍 뜨였다. 살아있다는 말은 아니어도 적어도 물속이나 불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흙으로 덮은 무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이 끝나면 이북 고향에 가보기 전에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생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촌장 할아버지 말대로 우선 참고 견디어야 했다. 홍춘송은 구두통을 메고 광복동으로 걸어갔다. 지나가면서 흘낏 봤던 광복동 피난학교를 찾아갔다. 전쟁 중이라도 피난학교는 열리고 있는 것을 봤던 것이다. 부산에 있는 학교 대부분은 미군들이 병참기지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어도 피난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라고 해봐야 천막으로 지붕을 덮고 가마니를 깔고 앉아 낡은 칠판 한 개로 수업을 받는 것이다. 그래도 엄연히 태극기가 걸려 있고 교과서도 있으며 교장 선생님도 있는 학교였다. 홍춘송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동생 입학을 부탁했다. 너도 오너라. 선생님,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어요. 그래도 배워야 하는 거다. 폭탄이 떨어져도 공부는 해야 하는 거다. 교장 선생님은 홍춘송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묻지 않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며 교과서와 공책을 주었다. 국어 교과서에는 바둑이와 철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전시생활이라는 교과서에는 성조기를 둘러싼 유엔기들이 그려져 있었다. 받아든 교과서 뒷면마다 우리도 싸운다. 피난 학생에게 거저 줌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전시 부록본이라는 교과서 표지에는 싸우는 우리나라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책을 펼쳐보니 전시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고 있었다. 미군 탱크가 38선을 넘고 있고 미군 별이 그려진 전폭기가 공중에서 기관포를 쏘고 인민군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 누런 공착에는 미국 적십자 소년단 기증이라고 쓰여 있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동생 홍춘복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형 홍춘송의 구두 닦기 벌이는 시원찮았다.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군 군화를 닦는 것이 벌이가 되지만 이미 북바지 구두 닦기들이 털을 잡고 있었다. 구두통을 들고 접근만 해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청년들이 나타나 때리는 바람에 미군 부대 앞은 아예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 누가 신문을 팔면 돈이 된다고 했지만 신문팔이를 하면 비가 오기 일쑤였다. 받아온 신문을 다 팔지 못하고 신문업소로 되가져가면 팔지 못한 신문값을 물어야 했다. 그래야 또 신문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누가 양담배를 팔면 돈이 된다고 하여 돗대기 국제시장에 가서 양담배를 사서 좌판을 목에 걸고 날 담배로 팔았더니 그건 조금 돈이 되었다. 냄새가 독한 양담배는 지게꾼도 사서 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날은 양담배 5갑을 사서 다 팔고 기분 좋게 움막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군인 한 명이 매축지 움막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움막에 군인이 올 일이 없어 자세히 보니 해군 병사였다. 만날 사람은 영도 다리에 가지 않아도 만나게 되어 있었다. 일단 전방에 가서 밥이나 먹자. 동생은요? 동생도 데려와. 병사는 정말로 소위 계급장을 단 육전대 장교가 되어 있었다. 봉급도 많이 받는다며 돼지국밥을 사준다고 시장으로 형제를 데려갔다. 형제는 비난 와서 처음으로 돼지국밥집에 들어가 보았다. 군인 장교와 같이 밥집에 앉아 있으니 든든하기 짝이 없었다. 니네 부모 다 돌아가셨다고 했나? 예. 근데 니네 누나는 어딨노? 서면에 있는 미군 부대 앞에서 빨래하고 있어요. 하야리아 부대 말이가? 누나가 빨래하는 미군 부대가 하야리아 부대라는 것을 육전대 장교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아는 것도 많은 장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누나가 있는 학고방 위치를 물었다. 홍춘송은 손가락으로 철조망을 그려가며 자세하게 학고방 위치를 설명했다. 장교가 잊어버릴까봐 반복해서 설명했다. 추운데 고상이 많겠구만. 니네 누나한테 한번 가보구마. 홍춘송은 육전대 장교가 누나에게 찾아가 본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국밥에 떨어뜨릴 뻔했다. 피난 와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돼지국밥에 눈물을 떨어뜨리면 안 되어 얼른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질렀다. 전선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휴전협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국이 동원한 유엔군이나 순망치안이니 항미 원조니 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공군이나 빨리 휴전을 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고 대한청년단들은 38선 정전은 용공정책이라며 결사 반대 시위를 해댔다. 피난학교 다니는 홍춘복도 북진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학생 동원 시위에 매일 나가야 했다. 그건 이북에 살 때 미 제국주의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이승만 괴뢰 도당을 처부수자는 시위에 연일 학생들을 동원했던 것이나 다른 게 없었다. 이래저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었다.
전쟁을 끝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차 주차장 창고에 살고 있는 진홍섭이었다. 핵폭탄 한 방이면 끝나버려. 미군들이 부대에 핵폭탄 숨겨놓고 있어. 너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나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데 그거 모르겠냐? 진홍섭은 가끔 미군 시레이션을 가져와서 자랑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홍춘송은 진홍섭이 부러웠다. 홍섭아, 나도 미군 부대에 취직 좀 시켜줘. 내 맘대로 취직시켜주는 것이 아니여. 그럼 너는 어떻게 취직했냐? 돈 내야 취직이 되는 거요. 얼마? 2,000원. 그 돈이면 광복동 극장에서 영화 100편이나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진홍섭의 말로는 미군 부대에 영화관까지 있다는 것이었다.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로 미군 부대에 영화관까지 있다면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홍춘송은 미군 부대에 취직하고 싶어 안달이 났으나 2,000원은커녕 200원도 없었다. 군인 장교가 움막을 다녀간 후 며칠 지나 누나가 움막으로 왔다. 이번에는 쌀 대신에 돈 500원을 가지고 왔다. 누나, 이 돈 어디서 났어? 누가 너네들 주라고 줬어. 누가? 누나는 대답 대신 장교가 왔다 갔냐고 홍춘송에게 물었다. 홍춘송은 해군 병사 집에 찾아가 본 적이 있고 장교가 된 병사가 움막으로 찾아와 돼지국밥까지 사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설명했다. 누나, 그 장교 집 엄청 잘 살아. 누나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동생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지 솥은 제대로 있는지 살펴봤다. 누나는 침울에 있다가 다시 빨래를 하러 서면으로 갔다. 누나가 가고 나서 며칠 지나 장교가 다시 움막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동대 신동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밥을 먹자는 것이었다. 형제는 갑자기 부산에 잘 사는 친척집이 생긴 것 같아 얼른 따라 나섰다. 매축지 피난민들이 장교를 따라가는 형제를 쳐다보고 있었다. 매축지 움막 피난민들 중에 군인 장교를 아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었다. 다들 부산에 친인척이 없는 사람들이라 육전대 장교는 빛나는 사람이었다. 다만 장교를 하찮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한다고 뻐기는 진홍섭이었다. 동대신동 장교집은 돌덩이를 쌓아 지은 요새 같은 집이었다.